거대한 싱크대에서 피어오르는 뜨거운 수증기가 묵은 기름때로 얼룩진 유리창을 흐릿하게 만들고 있었으며, 그릇이 서로 부딪히는 요란한 소리와 거세게 쏟아지는 물소리가 공간을 채웠다. 잔반에서 풍기는 시큼한 냄새가 뒤섞여 군대 주방 특유의 혼란스러운 교양곡을 만들어내고 있었지만, 이지윤에게 이 소음은 불쾌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히려 마음속에 자리 잡은 섬뜩한 정적을 감춰주는 완벽한 보호막이자 외부와 단절시켜주는 소리의 장막이었다. 그녀는 비누, 거품이 이는 물속에 맨손을 담근 채 일정한 리듬으로 식판을 닦으며 감정 없는 기계처럼 서 있었다. 수천 미터 밖에서 목표물을 포착하던 그녀의 예리한 눈빛은 이제 스테인리스 식판에 눌러붙은 찌든 때를 찾는 데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이곳 오지의 보급 부대에서 이지윤은 그저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는 일병일 뿐이었으며, 입대 시기가 늦고 말수가 적은 배뜬 병사로 통했다. 구부정한 어깨와 무뚝뚝한 겉모습 뒤에 가장 가혹한 생지옥을 견뎌낸 강철 같은 육체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 부대에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소리 없이 걷는 법과 빗발치는 총탄 속에서 심박수를 조절하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효율적으로 적의 숨통을 끊는 기술을 뼈저리게 익힌 인간 병기였다. 하지만 그 모든 살인 기술은 이제 기억의 상자 속에 단단히 봉인되어 평범한 급양병이라는 위장막 아래 깊이 파묻혀 있었다. 주방의 방충망 문이 필요 이상의 강한 힘으로 열리며 철제 프레임에 부딪혀 날카로운 굉음을 냈고, 근처에서 채소를 다듬던 신병들이 소스라치게 놀랐다. 시끄럽던 공간은 순식간에 가라앉았고, 팽팽한 긴장감이 축축한 주방 구석구석으로 스며들며 모두의 동작을 멈추게 만들었다. 박중사가 들어왔는데 그는 항상 술기운이나 이유 없는 분노로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는 인물로 이곳 주방의 무소불위 권력자였다. 정통 군인으로서의 경력은 실패했지만 약한 병사들을 괴롭히며 권력의 쾌감을 찾는 그는 사냥감을 찾는 맹수처럼 주위를 둘러보다가 지윤의 등 뒤에서 시선을 멈췄다. 그는 지윤의 침묵을 혐오했고, 두려움이나 반항 없이 모든 것을 견뎌내는 그녀의 태도를 못마땅하게 여겼기에 시비를 걸고 시를 찾고 있었다. 야, 우이뱅이 같은 자식아. 박중사의 목소리가 주정 섞인 말투로 위협적으로 울려 퍼지며 정적을 깼다. 그는 싱크대 쪽으로 다가와 지윤의 발치에 놓인 물통을 세게 걷어찼고, 더러운 물이 그녀의 군복 바지 밑단으로 식판 방향을 똑바로 놓으라고 몇 번을 말했냐는 그의 고함은 사실 핑계에 불과했으며, 식판들은 이미 오와 열을 맞춰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하지만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고, 박중사는 그저 자신의 비참한 인생에서 오는 좌절감을 타인에게 쏟아낼 명분이 필요했을 뿐이었다. 지윤은 천천히 수도꼭지를 잠갔지만 즉시 뒤돌아보지 않고 잠시 깊은 숨을 내쉬며 위협 앞에서 본능적으로 빨라지려는 심박수를 조절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박중사의 경동맥 위치와 비만으로 약해진 무릎,
관절, 그리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는 모굴대가 선명한 해부도로 그려졌다. 마음만 먹으면 손에 들고 있는 식판 하나로 2초 안에 그를 영원히 침묵시킬 수 있었지만 그녀는 그 생각을 즉시 지워버렸다. 그것은 707 특임대 유령의 사고방식이지 일병 이지윤의 사고방식이 아니었기에 그녀는 몸을 돌려 시선을 아래로 깔고 어깨를 움츠린 채 패배자의 자세를 취했다. 죄송합니다, 중사님. 시정하겠습니다. 라는 익숙한 대사를 읊조리며 그녀는 자신의 자존심이 더러운 군화발 아래 짓밟히는 것을 묵묵히 받아들였다. 박중사는 그녀의 순종적인 태도에 김이 센 듯 경멸 섞인 콧방귀를 뀌고는 바닥에 침을 뱉으며 다른 신병에게 화풀이를 돌렸다. 밤이 깊어 내무반에 불이 꺼지고 차가운 철제 침대 위로 어둠이 내려앉자 지유는 곰팡이 얼룩진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뜨고 있었다. 주변 전우들의 코 고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지만 깊은 수면은 그녀에게 허락되지 않는 사치와도 같았다. 눈을 감을 때마다 과거의 참혹한 영상들이 붉은 파도처럼 밀려왔고 그녀의 손에 쓰러진 테러리스트들의 얼굴과 구하지 못한 인질의 절박한 눈빛이 되살아났다. 지유는 답답한 가슴을 달래려 조용히 내무반을 빠져나와 텅 빈 복도를 걸었고 창문으로 들어온 창백한 달빛이 그녀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그 그림자는 평범한 군인의 것이 아니라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의 형상처럼 기이하게 일렁이고 있어 보는 이를 섬뜩하게 만들었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쿤 탄 눈동자 속에 숨겨진 날카로운 살기를 마주하며 중동 작전에서 파편에 스쳐 생긴 턱 밑에 흐릿한 흉터를 어루만졌다. 연병장 구석에서 그녀는 숨겨둔 담배에 불을 붙였고 붉은 불꽃은 그녀의 인내심처럼 타올랐다가 사그라지기를 반복하며 어둠을 밝혔다. 박중사와 그 무리들은 그녀의 침묵을 약함으로 복종을 비겁함으로 착각하고 있었으며 그들의 괴롭힘은 멈추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지유는 하얀 담배 연기를 내뱉으며 자신이 이 연극을 얼마나 더 지속할 수 있을지 자문했고 내면의 괴물은 얕은 잠에서 깨어나려 하고 있었다. 멀리서 경계병의 손전등 불빛이 훑고 지나가자 지유는 소름 끼칠 정도의 민첩한 속도로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겨 인기척을 지워버렸다. 그것은 뼈와 살에 새겨진 조건 반사적인 움직임이었고 그녀는 침대로 돌아와 모포를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쓰고 요동치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너는 일병이지 윤이야. 살인기계가 아니야. 라고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었지만 그 경계선은 극도로 팽팽해진 현처럼 끊어지기 직전이었다. 이른 새벽의 냉동 창고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로 가득 차 있었고 허공으로 흩어지는 하얀 입김만이 이곳에 생명체가 존재함을 알리는 유일한 신호였다. 지우는 두꺼운 방한복을 입은 채 식자재, 재고 목록이 적힌 클립보드를 들고 서 있었는데 그녀의 눈동자는 쇠고기 박스의 숫자를 훑어내리며 미세하게 흔들렸다. 장부상으로는 분명히 최고 등급의 한우가 들어왔다고 적혀 있었지만 그녀의 눈앞에 쌓여 있는 것은 출처를 알 수 없는 저급한 수입산 돼지고기 뒷다리살 뿐이었다.
일반적인 병사들이라면 그저 고기 반찬이 나왔다는 사실에 만족하며 넘어갔겠지만 지윤의 눈은 속일 수 없었고 그것은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 명백하고 조직적인 횡령의 증거였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순식간에 계산이 끝났는데 사라진 차액은 부대 운영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만큼 거대했고 이 모든 것이 지휘관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부패한 냄새가 썩은 고기 냄새보다 더 역하게 진동했지만 지우는 조용히 볼펜을 들어 장부의 숫자에 동그라미를 치는 대신 덮어버리는 쪽을 택했다. 그녀는 정의의 사도가 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니었으며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조용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눈앞의 불의를 철저히 외면해야만 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치밀어 오르는 씁쓸함은 어쩔 수 없었고 그것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전우들에 대한 모독처럼 느껴져 그녀를 괴롭혔다. 창고를 나서자 주방의 열기가 훅 끼쳐왔고 그 온도 차이는 마치 냉혹한 현실과 그녀가 바라는 이상 사이의 거리만큼이나 극명하게 느껴졌다. 주방 한 구석에서는 갓 전이 본 신병 김민재가 양파를 까며 눈물을 훔치고 있었는데 그는 왜소한 체격에 동작마저 덧떠서 고문관 취급을 받고 있었다. 민재의 떨리는 어깨는 지윤의 기억 속에 묻어두었던 첫 실전 투입, 전 공포에 질려있던 동기생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다. 지윤은 무심한 척 다가가 그에게 요령을 알려주려 했지만 그때 박중사의 거대한 그림자가 그들 위로 드리워지며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아침부터 재수없게 질질 짜고 있냐며 박중사의 걸걸한 목소리가 민재의 고막을 때렸고 그는 깜짝 놀라 손에 들고 있던 칼을 놓치고 말았다. 칼이 바닥에 떨어지며 날카로운 금소금을 내자 박중사의 입가에는 비열한 미소가 번졌는데 그것은 약자를 괴롭힐 구실을 찾았다는 사디스트적인 기쁨이었다. 그는 민재의 정강이를 군화발로 툭툭 치며 군기가 빠졌다는 둥,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는 둥, 인신공격적인 폭언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민재는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고개를 숙였고 공포로 인해 하얗게 질린 얼굴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측은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지우는 다시 한번 싱크대로 시선을 돌려 그 장면을 외면하려 애썼지만 귀를 파고드는 모욕적인 언사들은 그녀의 신경을 날카롭게 긁어대고 있었다. 박중사의 폭력은 물리적인 타격 없이도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는 방식이었으며 그것은 지윤이 가장 혐오하는 종류의 비열함이었다. 점심 배식 시간이 되자 병사들이 식판을 들고 줄을 섰고 지윤은 국을 퍼담으며 기계적인 동작을 반복했지만 그녀의 신경은 온통 식당 구석의 박중사에게 쏠려 있었다. 박중사는 간부 식당이 아닌 사병 식당에 앉아 민재를 자신의 맞은편에 앉히고는 식사 예절을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그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었다. 밥을 씹는 소리가 크다거나 젓가락질이 서툴다는 이유로 민재의 식판을 숟가락으로 탁탁 치는 소리가 식당 안을 울렸다. 병사들은 모두 그 광경을 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고 그저 자신의 밥그릇에 코를 박은 채 그것이 이 부대의 생존 방식이었고 암묵적인 룰이었지만 지윤의 안에서
잠자고 있던 어떤 것이 꿈틀거리며 깨어나려 하고 있었다. 그것은 사리에 가까운 분노였지만 그녀는 국자를 쥔 손에 힘을 주어 하얗게 질릴 때까지 꽉 쥐는 것으로 그 감정을 억누르려 했다. 오후 일과 시간. 박중사는 민재에게 조리실 바닥의 타일 틈새를 칫솔로 닦으라는 터무니없는 지시를 내렸고 민재는 무릎을 꿇은 채 묵묵히 바닥을 문질렀다. 박중사는 그 곁을 지나가며 짐짓 실수인 척 마시고 있던 믹스커피를 민재의 머리 위로 쏟아부었고 끈적하고 뜨거운 액체가 민재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아, 뜨거워라. 미안해서 어쩌지. 내가 손이 미끄러졌네. 라며 박중사는 킬킬거렸고 주변의 추종자들도 따라 웃었다. 민재는 뜨거움과 수치심에 몸을 떨었지만 감히 화를 내지도 못하고 눈물과 커피가 뒤섞인 얼굴을 소매로 닦아내며 괜찮다고 말했다. 그 순간 지우는 들고 있던 무거운 식자재 박스를 바닥에 내려놓았는데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주방의 웃음소리를 단번에 끊어놓았다. 그녀의 시선이 박중사를 향해 천천히 돌아갔고 평소의 멍한 눈빛이 아닌 서늘하고 깊은 어둠이 서린 눈빛이 그를 꿰뚫었다. 박중사는 순간적으로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이내 자신이 착각했다고 생각하며 뭐야 불만 있냐는 듯 턱을 치켜들고 지윤을 노려보았다. 지윤은 3초간 그를 응시하다가 아무 말 없이 다시 박스를 들어 올리고는 창고 쪽으로 걸음을 옮겼지만 그녀의 심장은 겉모습과는 달리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었다. 참아야 한다고 수없이 되뇌었지만 인내심이라는 대매는 이미 눈에 보일 정도의 균열이 가고 있었고 그 틈으로 위험한 본능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저녁 점호가 끝나고 모두가 잠든 시각. 지유는 화장실에서 민재가 숨죽여 울고 있는 소리를 들었고 그 소리는 그녀의 가슴을 짓누르는 무거운 돌덩이가 되었다.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무력한 모습을 노려보며 과거에 자신이 지키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민재의 울음소리에 겹쳐보았다. 더 이상 방관자로 남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고 그것은 곧 평온했던 그녀의 도피 생활이 끝장날 수도 있음을 의미했다. 식당 안은 점심 식사를 위해 몰려든 병사들이 내뿜는 열기와 웅성거림으로 가득 차 있었고 메뉴로 나온 제육볶음의 매콤한 냄새가 공기 중에 진동하고 있었다. 병사들은 고된 오전 일과를 마치고 허기를 채우는데 여념이 없었지만 그 소란스러움 속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모두가 박중사의 기분이 오늘은 어떤지 눈치를 살피고 있었기 때문인데 그는 마치 자신의 영토를 순찰하는 사자처럼 거만하게 식당 중앙을 가로질러 걸어오고 있었다. 그의 눈은 먹잇감을 찾듯 분주하게 움직이다가 구석진 자리에서 등을 구부리고 식사 중인 김민재에게 고정되었고 입가에는 잔인한 미소가 번졌다. 민재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듯 어깨를 움츠리며 숟가락질을 서둘렀지만 이미 포식자의 타깃이 된 후였다. 박중사는 민재의 식탁 앞에 멈춰서서 그가 밥을 먹는 모습을 마치 동물원 원숭이 구경하듯 내려다보며
주변의 병사들에게 들리도록 큰 소리로 비아냥거리기 시작했다. 패급 주제에 밥은 잘 넘어가는 모양이라며 박 중사는 민재의 식판 귀퉁이를 손가락으로 톡톡 건드렸고 그 작은 진동이 민재에게는 지진처럼 크게 느껴졌다. 국가 세금으로 이런 놈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게 통탄스럽다며 그는 혀를 찾고 주변에 있던 그의 추종자들은 억지 웃음을 터뜨리며 분위기를 맞췄다. 민재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식판만 바라보았지만 쥐고 있는 숟가락은 덜덜 떨리고 있었다. 반응이 시원찮자 재미가 없어진 박 중사는 민재의 맞은편에 앉아 식탁 아래로 민재의 정강이를 군화발로 세게 걷어찼고 억하는 소리와 함께 민재가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아프냐고 물으며 박중사는 킬킬거렸지만 민재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고도 그의 가학적인 욕망은 충족되지 않는 듯했다. 그는 민재가 먹으려던 국그릇을 손으로 쳐서 국물을 식탁 위로 쏟아버렸고 붉은 기름이 민재의 전투복 위로 튀었다. 식당 안의 소음이 순식간에 잦아들며 수백 개의 눈동자가 그들을 향했고 박중사는 당황하여 휴지를 찾는 민재의 손을 쳐내며 낭비하지 말고 혀로 핥아먹으라는 믿기 힘든 명령을 내렸다.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완전히 짓밟는 행위였고 지켜보던 병사들조차 경악하여 숨을 죽였지만 아무도 나서서 말리는 사람은 없었다. 배식대 뒤편에서 국자를 들고 서 있던 이지윤의 손이 멈췄고 그녀의 시선은 엎질러진 국물과 모멸감에 떨고 있는 민재의 등 뒤에 고정되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이성을 붙들고 있던 마지막 끈이 더 이상 그녀는 주방의 투명 인간이 아니었으며 707 특임대의 전설이라 불렸던 지유는 국자를 내려놓고 배식대를 돌아 홀 쪽으로 걸어 나갔는데 그녀의 발걸음 소리는 평소에 질질 끌던 소리가 아니라 규칙적이고 묵직한 울림을 만들어냈다. 그녀가 다가갈수록 주변의 공기가 차갑게 식어가는 듯한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고 병사들은 본능적으로 길을 터주며 뒤로 물러섰다. 소란스럽던 식당은 마치 시간이 정지한 듯 고요해졌고 오직 지윤의 군화 소리만이 심장 박동처럼 공간을 울렸다. 박중사는 누군가 다가오는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돌렸다가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는 지윤을 발견하고는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다. 네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 나오냐며 소리쳤지만 지윤은 대답 대신 그저 그를 응시할 뿐이었고 그 침묵은 말보다 더 큰 압박감을 주었다. 그녀는 박중사와 민재 사이에 멈춰섰고 그제야 박중사는 지윤의 분위기가 평소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감지했다. 지윤이 고개를 들어 박중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을 때 박중사는 자신의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을 느꼈는데 그것은 생물학적인 공포였다. 그녀의 눈동자는 감정이 배제된 칠흑 같은 어둠이었고 그 안에는 인간을 죽이는 기술을 통달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서늘한 살기가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마치 눈앞에 있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거대한 맹수의 아가리처럼 느껴져 치우십시오. 지윤의 입에서 나온 말은 낮고 차분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인 힘이 실려 있어 식당 안의 모든 사람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것은 부탁이나 권유가 아니라 명백한 명령이었고 상급자에게 하극상을 저지르는 발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것을 지적할 수 없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고막을 통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뇌의 공포, 중추를 직접 타격하는 것 같았다. 박중사는 뭐라고 짓거리냐며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성대에서 걸려 나오지 않았고 그는 지금까지 수많은 병사들을 괴롭혀왔지만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종류의 공포, 즉 죽음의 그림자가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느낌을 받았다. 지유는 미동도 하지 않고 그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 시선만으로도 박 중사의 정신은 이미 난도질 당하고 있었다. 주변의 간부들이나 병사들도 마찬가지로 그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고 식당은 완벽한 진공 상태가 된 듯했다. 지우는 천천히 한 걸음 더 다가갔고 박중사는 공포에 질려 중심을 잃고 식탁 의자에 주저앉으며 꼴사나운 모습을 보였다. 그의 눈동자는 지진이 난 듯 흔들리고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더 이상 폭군으로서의 위험은 찾아볼 수 없었다. 지우는 시선을 거두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민재에게 손을 내밀어 그를 일으켜 세웠는데 그 손길은 조금 전의 살기와는 달리 단단하고 따뜻했다. 일어나서 식판 닦아라. 신병. 그녀의 말에 민재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이며 홀린 듯이 그녀의 지시를 따랐다. 박중사는 여전히 의자에 널브러진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지만 감히 지은의 등 뒤에 대고 욕설을 퍼부을 용기조차 내지 못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하극상이 아니었으며 그날 식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부대 내의 먹이사슬이 바뀌었음을 깨달았다. 겉보기에는 아무런 폭력도 오가지 않았지만 그곳에는 칼보다 날카로운 기세의 충돌이 있었고 승자는 명백히 이지윤이었다. 그녀는 다시 주방으로 돌아갔지만 그녀가 남기고 간 서늘한 잔상은 식당 안의 공기를 오랫동안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식당에서의 사건 이후 부대 내의 공기는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질감으로 변해 있었으며 그것은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무겁고 끈적하게 모두의 피부에 달라붙었다. 박중사가 식판을 엎고 고함을 지르던 그 소란스러운 공간은 이제 숟가락이 식판에 부딪히는 소리조차 조심스러울 정도로 정막에 휩싸여 있었다. 병사들은 밥을 먹으면서도 곁눈질로 주방 쪽을 살폈고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경외심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박중사는 사건 직후 도망치듯 식당을 빠져나갔지만 그가 남기고 간 패배의 잔재는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병사들의 뇌리에 깊이 박혀 있었다. 절대적인 포식자로 군림하던 그가 말 한마디 없이 단지 눈빛만으로 제압당해 주저앉았던 모습은 부대의 위계 질서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충격적인 장면이었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렸지만 그 누구도 이지은의 이름을 크게 부르지 못했고 마치 그녀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불경스러운 일인 양 목소리를 낮췄다. 주방으로 돌아온 지우는
다시 고무장갑을 끼고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통 앞에 섰지만 그녀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고 있었지만 그녀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고 심장은 좀처럼 평상시의 박동수를 되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선을 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찰나의 순간에 흘러나온 살기가 자신의 완벽했던 위장을 산산조각 냈다는 사실에 절망하고 있었다. 함께 일하는 취사병들은 지윤의 눈치를 보며 평소보다 더 멀리 떨어져서 작업했고 그 거리감은 그녀를 더욱 고립된 섬으로 만들었다. 그들은 지윤이 혹시라도 화를 낼까봐 그릇을 내려놓을 때도 조심스럽게 행동했고 말을 걸어야 할 상황에서도 서로의 등을 떠밀며 주저했다. 지윤은 그들의 태도 변화를 피부로 느끼며 자신이 다시금 괴물의 영역으로 발을 들여놓았음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오후 휴식 시간, 흡연장은 병사들의 은밀한 대화로 가득 차 있었는데 대화의 주제는 단연 점심시간에 있었던 이지윤과 박중사의 대치 상황이었다. 야, 너 봤냐? 그 눈빛 사람 눈이 아니었다니까. 라며 한 상병이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몸서리를 쳤다. 평소 멍해 보이던 급양병 아줌마인 줄 알았는데 조폭 출신 아니냐는 둥, 사이코패스라는 둥, 근거 없는 추측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한편 박중사는 자신의 생활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노려보고 있었는데 그의 자존심은 갈기갈기 찢겨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왜 그 순간 얼어붙었는지 도저히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기에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여 속을 뒤집어 놓고 있었다. 그깟 계집애 하나한테 쫄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 그는 이불을 걷어차며 벌떡 일어났지만 지윤의 그 차가운 눈동자가 떠오를 때마다 오금이 저려왔다. 그의 추종자인 최하사가 눈치를 보며 생활관으로 들어왔고 박 중사의 기분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중사님, 그 미친년 그냥 두실 겁니까? 뭔가 약이라도 한 것 같던데요. 라며 최하사는 박중사의 자존심을 세워주려 애썼다. 박중사는 최하사를 노려보며 닥치라고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예전 같은 힘이 실리지 않았고 오히려 겁먹은 개가 짖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들은 당장이라도 주방으로 달려가 지윤을 응징하고 싶었지만 몸이 기억하는 공포가 그들의 발목을 잡고 놔주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어둠 속에서 음습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정면 승부가 아닌 비열한 방식으로 그녀를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무력이 통하지 않는 상대에게는 규정과 권력이라는 합법적인 무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그들은 자기 합리화를 하며 킬킬거렸다. 저녁 식사 준비 시간. 민재는 쭈뼛거리며 지윤의 곁으로 다가왔고 그의 눈은 고마움과 두려움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렸다. 지윤님, 아까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라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지윤은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묵묵히 물을 썰 뿐이었다. 내게 감사할 필요 없어. 앞으로 내 옆에 오지 마라. 너한테 좋을 거 없으니까. 지윤의 차가운 대답은 민재를 밀어내는 벽이 되었다. 지윤은 민재가 자신과 엮이는 것이
그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일부러 더 냉정하게 그를 대했다. 박중사 패거리는 이제 지훈뿐만 아니라 그녀가 보호하려 했던 민재까지 타깃으로 삼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다. 민재는 상처받은 표정으로 물러섰지만 지훈은 칼질을 멈추지 않았고 일과가 끝나고 샤워장으로 향하는 복도에서 지훈은 마주오던 병사들이 홍해 갈라지듯 예전에는 어깨를 부딪히고도 사과 한마디 없던 그들이 이제는 그녀와 눈이 마주칠까 두려워 벽 쪽으로 몸을 붙이며 고개를 숙였다. 그 침묵 속의 경외는 707 부대 시절 그녀가 작전 지역에 도착했을 때 느꼈던 그 차가운 공포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샤워기에서 쏟아지는 물줄기 아래 서서 지우는 자신의 몸에 새겨진 흉터들을 내려다보며 쓴 웃음을 지었다. 평범한 삶을 살고 싶어서 도망쳐 왔는데 결국 자신의 본질은 감출 수 없는 송곳처럼 주머니를 뚫고 나와버린 것이었다. 그녀는 물을 잠그고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았는데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눈동자는 더 이상 순한 양의 것이 아니었다. 그날 밤 박중사 패거리는 행정반에 모여 지윤의 인사기록 카드를 몰래 조회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표정은 심각했다. 기록상으로는 너무나 평범해서 의심스러운 그녀의 이력에 그들은 혼란스러워했고 무언가 숨겨진 것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이게 다 가짜라면 이 여자의 진짜 정체는 뭐지? 최 하사의 질문에 박중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담배만 씹어댔다. 지우는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지만 예민해진 감각은 부대 밖 풀벌레 소리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잡아내고 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고요함이 폭풍이 오기 직전에 위태로운 평화라는 것을.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될 전쟁은 총칼이 아닌 서로의 신경을 갉아먹는 지옥이 될 것임을.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은 감기지 않았고 그림자 속에 숨어있던 맹수는 이제 완전히 눈을 뜨고 사냥을 준비하고 있었다. 행정반의 공기는 탁하고 무거웠으며 구석에서 돌아가는 낡은 선풍기 소리만이 팽팽한 침묵을 위태롭게 지탱하고 있었다. 박중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었고 그 앞에는 부대의 실질적인 살림을 도맡아 하며 온갖 비리를 주도하는 최 상사가 다리를 꼬고 앉아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서류를 넘기고 있었다. 최 상사는 박중사가 식당에서 여군 일병에게 기에 눌려 망신을 당했다는 소문을 이미 전해 들었고 그것이 자신들의 입지에 미칠 영향을 계산하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기기에는 이지윤이라는 인물의 배경이 너무나 깨끗했고 그 지나친 평범함이 오히려 최 상사의 의심을 자극하고 있었다. 그는 박중사에게 멍청하게 힘으로 누르려 하지 말고 규정과 절차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이용해 그녀를 질식시키라고 지시했다. 군대라는 조직에서 하급자를 합법적으로 괴롭힐 방법은 수백 가지가 넘었으며 그것은 주먹보다 훨씬 더 깊고 지독한 내상을 입힐 수 있는 무기였다. 다음 날부터 주방은 전쟁터가 아닌 정밀 검사소로 변모했는데 박중사와 그 추종자들은 흰 장갑을 끼고 나타나 주방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다. 환풍기 날개 뒤쪽에 보이지 않는 먼지나 배수구, 거름망의 미세한 찌꺼기를 찾아내어 지윤에게 벌점을 부과했고 휴식 시간을 박탈했다. 그들은 지윤이 폭발하거나 울면서 사정하기를 기대했지만 그녀는 마치 감정이 제거된 로봇처럼 묵묵히 지적받은 곳을 다시 닦고 또 닦을 뿐이었다. 지윤은 그들의 유치한 전략을 꿰뚫어 보고 있었는데 이것은 전형적인 소모 전술로 상대의 멘탈을 갉아먹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수법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상대를 잘못 골랐는데 지윤은 사막의 모래폭풍 속에서 물 한 모금 없이 사흘을 버티던 인내심의 소유자였고 이런 식의 압박은 그녀에게 간지러운 수준에 불과했다. 오히려 그녀는 이 상황을 역이용하여 그들의 신경을 긁어놓기로 결심했고 반격은 소리 없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과도한 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해내며 그들의 트집 잡기를 무력화시켰고 동시에 아주 미묘한 실수를 가장하여 그들에게 정보를 흘리기 시작했다. 식자재 창고 정리를 하던 중 지유는 최상사의 최측근인 보급관이 보는 앞에서 장부와 실제 재고의 수량을 비교하며 혼잣말인 듯 중얼거렸다. 이상하다. 들어온 고기 박스, 무게랑 장부에 적힌 무게가 왜 30%나 차이가 나지? 내가 계산을 잘못했나? 그 한마디는 조용한 창고 안에 떨어진 폭탄과도 같았는데 보급관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으로 변하는 것을 지유는 곁눈질로 놓치지 않았다. 보급관은 황급히 지윤에게 다가와 계산기 핑계를 대며 장부를 뺏어갔지만 그의 손은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고 동공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지윤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순진한 표정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산수를 잘 못해서요. 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입가에는 보이지 않는 비소가 걸려 있었다. 그날 오후 최상사와 보급관 그리고 박중사 사이에는 묘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지훈이 던진 작은 돌멩이가 그들의 불신이라는 호수에 파문을 일으킨 것이었다. 보급관은 박중사가 지훈에게 무언가 눈치를 채게 빌미를 준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고 박중사는 억울해하며 길길이 날뛰었다. 최 상사는 두 사람 모두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았고 그들만의 견고했던 카르텔은 내부에서부터 서걱거리며 삐걱대기 시작했다. 지유는 주방에서 채소를 다듬으며 열린 문틈으로 그들이 서로 언성을 높이며 다투는 소리를 들었고 칼질의 리듬은 경쾌하게 이어졌다. 그녀는 직접적인 증거를 들이밀며 고발하는 하수들의 방식을 택하지 않았고 대신 그들의 공포심과 탐욕을 자극하여 스스로 자멸하게 만드는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고 있었다. 범죄자들은 언제나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봐 전전긍긍하는 법이고 그 불안감이 바로 지윤이 노리는 급소였다. 며칠 뒤 지윤은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찢겨진 영수증 조각들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외부 업체와 거래한 이면 계약서의 일부였다. 그녀는 그것을 복구하려 애쓰지 않고 눈에 잘 띄는 행정반 책상 위에 마치
우연히 떨어진 것처럼 올려두었다. 다음 날 아침 그 종이를 발견한 최 상사는 누군가 자신의 뒤를 캐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그 의심의 화살은 내부의 배신자를 향해 돌아갔다. 이제 부대 내의 공기는 지윤을 향한 일방적인 압박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의심하는 살얼음판으로 변해 있었다. 박 중사는 지윤을 괴롭히는 것보다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느라 바빴고, 최 상사는 부하들을 닥달하며 증거인멸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 지윤은 그 혼란의 중심에서 태풍의 눈처럼 고요하게 머물며 자신의 임무인 식사를 준비하고 배식을 진행했다. 어느 날 점심 배식 중 지윤은 국을 받으러 온 보급관과 눈이 마주쳤는데,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는 무표정한 얼굴로 국을 퍼주며 나직하게 속삭였다. 요즘 고기질이 참 안 좋습니다. 돼지 뒷다리가 아니라 한우가 들어왔어야 했는데 말입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맛있게. 보급관은 국그릇을 받아들고는 굳어버렸고, 그는 비틀거리며 자리로 돌아갔지만 숟가락을 들 엄두조차 내지 못했고, 지윤의 등 뒤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대한 그림자에 압도당했다. 지윤은 더 이상 숨죽인 피해자가 아니었으며, 그녀는 보이지 않는 칼날을 쥐고 부패한 자들의 목을 서서히 조여가는 사냥꾼이었다. 그녀의 침묵은 그들에게 가장 큰 비명이었고, 그녀의 눈빛은 그들의 양심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그들의 추악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지윤은 퇴근길에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는데, 차가운 밤 공기가 뜨거워진 머리를 식혀주었다. 그녀는 자신이 걷고 있는 이 길이 위험한 줄타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멈출 수는 없었고, 이미 화살은 시위를 떠났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희미하게 웃었는데, 그것은 살인 기계로서의 웃음이 아니라 정의를 위해 싸우는 인간 이지윤의 쓸쓸하지만 단호한 미소였다. 거센 빗줄기가 양철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주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그 규칙적인 타격음은 지윤의 귓가에서 마치 기관총 소리처럼 변해 울리고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스테인리스 조리대 앞에 서서 무뎌진 칼날을 숫돌에 갈고 있었는데, 슥슥거리는 섬뜩한 마찰음이 빗소리와 섞여 기묘한 불협화음을 만들어냈다. 날카롭게 벼려진 칼날 위로 그녀의 파리한 얼굴이 비쳤고, 그 눈동자는 지금 이곳이 아닌 아주 먼 과거의 시간과 공간을 헤매고 있었다. 그녀의 기억은 3년 전 뜨거운 태양이 자결하던 중동의 어느 건조한 사막 마을로 돌아가 있었는데, 그곳은 평화와는 거리가 먼 죽음의 땅이었다. 당시 707 특임대 소속이었던 그녀는 인질 구출 작전에 투입되었고, 임무는 테러리스트 조직의 은신처를 급습하여 대상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작전은 교과서에 실릴 만큼 완벽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었으며, 진입 후 불과 3분 만에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다. 하지만 지윤의 악몽은 총성이 멈춘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는데, 그녀가 사살한 테러리스트의 시체 옆에는 작은 소년이 서 있었기 때문이었다. 소년은 비명을 지르지도 도망치지도 못한 채 자신의 아버지가 머리에 구멍이 뚫려 쓰러지는 장면을 눈앞에서 목격하고 얼어붙어 있었다. 지우는 총구를 내리며 소년의 눈을 바라보았는데, 그 눈동자 속에는 분노나 슬픔이 아닌
영혼이 파괴된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텅 빈 공허가 담겨 있었다. 그날 이후 지우는 자신이 구한 인질들의 감사 인사나 상부의 표창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으며 오직 소년의 죽어버린 눈동자만이 뇌리에 박혀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정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폭력 역시 결국은 누군가의 세계를 무참히 짓밟는 살인 행위일 뿐이라는 회의감에 시달렸다. 그녀가 군복을 벗고 그토록 도망치고 싶어 했던 것은 바로 자신의 손에 묻은 보이지 않는 피비린내와 타인의 공포를 먹고 사는 자신의 존재 자체였다. 지우는 숫돌에서 칼을 떼어내고 손가락으로 예리한 칼날을 조심스럽게 쓸어 보았는데 손끝에 전해지는 서늘한 감촉이 현실 감각을 깨웠다. 지금 그녀는 총 대신 말과 상황을 이용해 박중사와 최상사 그리고 보급관의 숨통을 조이고 있었고 그 방식은 과거의 작전보다 훨씬 더 은밀하고 잔인했다. 그들의 불안과 의심을 조장하여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은 훈련받은 심리 전술의 일환이었지만 지우는 그 과정에서 묘한 익숙함을 느끼고 전율했다. 그녀는 자신이 괴물을 잡기 위해 다시 괴물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것은 박중사의 괴롭힘보다 더 큰 공포로 다가왔다. 나쁜 놈들을 응징한다는 명분이 과연 자신의 본성을 다시 깨우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지 그녀는 끊임없이 자문했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아내는 사냥감을 몰아넣고 그들이 공포에 질려 발버둥 치는 모습을 즐기는 포식자의 본능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져 창문을 깨뜨릴 듯 몰아쳤고 주방 안의 습도는 숨이 막힐 정도로 높아져 지윤의 불쾌 지수를 자극했다. 그때 주방문이 열리며 민재가 쭈뼛거리며 들어왔는데 그의 손에는 따뜻한 캔커피 2개가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수줍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지윤, 일병님 비도 오는데 이거 드시고 하십시오. 라며 그가 내민 커피는 그녀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평범한 일상의 상징처럼 느껴졌다. 지윤은 민재의 맑은 눈동자를 바라보다가 순간적으로 뒷걸음질 쳤는데 그것은 자신의 더러운 손이 그의 순수함을 오염시킬까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커피를 받아드는 대신 차가운 목소리로 근무 시간에 딴짓하지 말고 할 일이나 하라며 그를 매몰차게 내몰았다. 민재는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고개를 숙이고 나갔지만 지유는 닫힌 문을 바라보며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리는 통증을 느꼈다. 그녀는 민재에게 영웅이 되고 싶은 것이 아니었으며 단지 더 이상 방관자가 되어 또 다른 소년의 텅 빈 눈동자를 만들고 싶지 않았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이 다시 피 묻은 손을 가진 학살자가 되어야 한다면 과연 그 결과가 정의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 지우는 싱크대에 고인 물을 바라보며 자신의 얼굴을 씻어내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지만 물로는 영혼에 새겨진 얼룩을 지울 수 없었다. 밤이 깊어지자 부대 안은 빗소리에 묻혀 고요해졌고 지유는 내무반 침대에 누워 천둥 번개가 치는 창밖을 응시했다.
번개가 칠 때마다 순간적으로 밝아지는 방 안에서 그녀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졌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며 마치 춤을 추는 유령처럼 보였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가, 그 707의 망령이 결코 자신을 놓아주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고, 이번 싸움이 끝나면 다시 떠나야 할 운명임을 예감했다. 박중사 패거리는 이제 서로를 믿지 못해 각자 살 길을 찾느라 분주할 것이고, 그들의 붕괴는 시간 문제였지만 지윤의 마음은 조금도 가볍지 않았다. 그녀는 적을 파괴하는 법은 알았지만 상처 입은 자신을 치유하는 법은 배우지 못했고, 그것이 그녀를 가장 고독하게 만드는 형벌이었다. 승리가 눈앞에 다가올수록 그녀는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고, 그 고독은 뼛속까지 시리게 만들었다. 지우는 베개 밑에 숨겨둔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어 어둠 속에서 손끝으로 더듬었는데, 그것은 군입대 전 환하게 웃고 있는 가족 사진이었다. 그 시절의 이지유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고, 지금 침대 위에 누워 있는 것은 부서진 조각들을 위태롭게 붙여놓은 모조품에 불과했다. 그녀는 사진을 다시 집어넣고 눈을 감았지만 빗소리는 여전히 총소리처럼 귓가에 맴돌며 그녀의 잠을 방해했다. 내일은 최 상사가 횡령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무리수를 둘 것이 뻔했고, 지우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마지막 덫을 놓아야만 했다. 그것은 그녀가 가장 잘하는 일이었지만 동시에 그녀가 가장 혐오하는 일이기도 했기에 지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림자 속에 숨어 살던 맹수는 이제 완전히 밖으로 나왔고, 비가 그치면 피할 수 없는 사냥이 시작될 것이었다. 최상사와 박중사는 벼랑 끝에 몰린 쥐와 같은 신세가 되어 있었는데, 그들은 서로를 향한 의심을 잠시 거두고 공통의 적을 제거하기 위해 위태로운 동맹을 맺었다. 이지윤이라는 존재가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자신들이 저지른 횡령과 비리가 밝혀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기에 그들은 초조함을 감출 수 없었다. 결국 그들은 가장 고전적이면서도 확실한 방법인 절도, 누명을 씌워 그녀를 영창에 보내고 불명예 제대시키기로 결의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박중사는 그림자처럼 식자재 창고에 잠입해 빼돌려 두었던 최고 등급 한우 세트 한 상자를 꺼내들고 조심스럽게 내무반으로 향했다. 그의 손은 긴장으로 인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일을 마치고 나오는 얼굴에는 비릿한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다. 이것으로 눈엣가시 같은 그녀를 치워버릴 수 있다고 믿었지만 그는 어둠 속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차가운 시선이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지유는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박중사의 어설프고 조잡한 공작을 지켜보며 조용히 혀를 찾는데, 그것은 707 시절 상대했던 테러리스트들의 치밀함에 비하면 어린아이의 장난 수준이었다. 그녀는 그들이 파놓은 함정이 얼마나 얕은지 확인하고는 오히려 그 함정을 그들 스스로가 빠져 허우적거릴 무덤으로 바꿔놓기로 결정했다. 박중사가 사라지자 그녀는 소리 없이 관물대로 다가가 내용물을 확인하고 위치를 바꾸는 간단한 작업만으로 다음 날 아침 점호 시간 최 상사는 근엄하고 심각한 표정으로 단상에 올라
부대 내에 식자재 도난 사건이 발생했다며 전 부대원을 대상으로 한 불시 검문을 선포했다. 병사들은 갑작스러운 사태에 술렁거렸고 민재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지훈을 바라보았지만 그녀는 아무런 동요 없이 그저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다. 박중사는 회심의 미소를 애써 감추며 공정성을 기한다는 핑계로 자신이 직접 지훈의 관물대를 수색하겠다고 나섰다. 박중사는 병사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보란 듯이 지훈의 관물대 문을 거칠게 열어젖히며 이제 다 끝났다는 듯이 과장된 몸짓으로 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는 곧 쏟아져 나올 증거물을 들어 올리며 그녀를 비난하고 모욕할 대사를 머릿속으로 리허설하고 있었고 최 상사 역시 뒤에서 팔짱을 끼고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박중사의 손이 관물대 깊숙한 곳을 더듬었을 때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지며 당혹감으로 물들었다. 있어야 할 한우 세트는 온데간데 없었고 관물대 안에는 정갈하게 개어놓은 군복과 세면 도구만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가지런히 놓여 있을 뿐이었다. 박중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옷가지들을 바닥에 패대기치며 미친 듯이 뒤졌지만 먼지 한 톨 나오지 않았고 그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지켜보던 병사들의 시선이 의아함에서 점차 경멸로 바뀌는 것을 피부로 느끼며 박중사의 호흡은 거칠어졌다. 분명히 여기 넣었는데 이게 어디 갔어? 박중사는 현실을 부정하며 중얼거렸고 그 모습은 마치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보여 주변을 더욱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최 상사는 계획이 틀어졌음을 직감하고 박중사에게 그만두라고 눈치를 주었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박중사는 멈출 줄을 몰랐다. 그때 침묵을 지키던 지윤이 한 발자국 앞으로 나서며 낮고 침착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중사님, 혹시 찾으시는 물건이 붉은색 상자에 담긴 고기입니까? 지윤의 질문에 박 중사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네가 훔쳐간 그거 말이야 라고 소리쳤다. 지윤은 옅은 한숨을 내쉬며 어제 새벽에 중사님이 들고 가시는 걸 봤는데 착각하신 것 아닙니까? 라고 태연하게 응수했다. 그녀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박중사의 개인 차량이 주차된 곳을 향했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박중사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펄펄 뛰었지만 최 상사는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헌병에게 박중사의 차량을 확인해 보라고 지시할 수밖에 없었다. 잠시 후 트렁크가 열리고 그 안에서 잃어버린 한우 세트가 발견되자 연병장은 충격과 침묵으로 휩싸였다. 지우는 박중사가 물건을 넣은 직후 다시 꺼내어 그의 차 트렁크로 옮겨 놓았던 것이었지만 누구도 그녀의 움직임을 보지 못했다. 이건 모함이야. 전연이 꾸민 짓이라고. 박중사는 악을 쓰며 지윤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이미 그는 도둑으로 몰려 헌병들에 의해 제압당하고 있었다. 누구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는데 그가 평소에 보여준 악랄한 행실과 지윤의 완벽한 태도가 대조를 이루며 그를 파렴치한 범죄자로 낙인 찍었기 때문이었다. 최 상사는 자신에게까지 불똥이 튀는 것을 막기 위해 박중사를
차가운 눈빛으로 외면하며 선을 그었다. 소란이 정리되고 박 중사가 조사를 받기 위해 끌려가기 직전 지우는 그에게 스치듯 다가가 들릴 듯 말 듯 한 목소리로 차갑게 속삭였다. 남의 것을 탐내면 탈이 나는 법입니다. 중사님, 특히 주인을 무는 개는 더더욱 말입니다. 그 말은 박 중사의 멘탈을 완전히 붕괴시켰고 그는 공포와 분노에 차 비명을 질렀지만 그 소리는 처절한 패배자의 단말마일 뿐이었다. 최 상사는 자신의 오른팔이었던 박 중사가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의 손발이 잘려나가는 듯한 공포를 느꼈고 다음 차례는 자신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지우는 멀리서 최 상사를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표정에는 승리감도 안도감도 없었으며 오직 차가운 집행자의 무심함만이 남아 있었다. 엉성한 덫은 사냥감을 잡기는커녕 사냥꾼의 목을 물어뜯었고 이 부대의 먹이사슬은 이제 완전히 뒤집혔다. 행정반의 묵직한 철문이 닫히자 외부의 소음은 완벽하게 차단되었고 방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과 함께 최 상사가 피워대던 담배 연기만이 자욱하게 깔려 있었다. 그는 책상 뒤에 앉아 있었지만 그 자세는 더 이상 권위 있는 지휘관의 모습이 아니라 초조함에 다리를 떨며 손톱을 물어뜯는 불안한 중년 남성의 초라한 행색에 불과했다. 박 중사가 구속된 이후 그는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보이지 않는 올가미를 느끼고 있었고 그 올가미의 끝을 쥐고 있는 장본인이 지금 그의 눈앞에 서 있었다. 지우는 최 상사의 책상 앞에 부동 자세로 서 있었는데 그녀의 시선은 흔들림 없이 최 상사의 미간을 응시하고 있었고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나 긴장감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그녀를 바라보는 최 상사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심하게 요동치고 있었는데 그는 도대체 이 여자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가늠조차 할 수 없어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짐짓 위험 있는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했지만 성대는 그의 의지를 배반하고 볼품없이 갈라지는 소리를 냈다. 박중사 일이 내 짓이라는 거 다 안다. 네가 무슨 수로 그 멍청한 놈을 함정에 빠뜨렸는지 모르겠지만 나한테는 안 통한다. 최 상사는 허세를 부리며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지만 그 소리는 위협적이기보다는 공허하게 울려 퍼졌고 지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는데 그 목소리는 너무나 침착하고 사무적이어서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건조하게 들렸다. 함정이라뇨 상사님. 저는 그저 제 위치에 있지 않은 물건을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려놓았을 뿐이고 죄를 지은 사람이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그녀의 대답은 최 상사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었으며 동시에 그에게 보내는 명백한 경고 메시지였다. 최 상사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만 지우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고 오히려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다가갔다. 지금부터는 제 질문에 대답해 주셔야겠습니다. 상사님, 지난 3월 식자재 납품업체 변경건과
관련하여 리베이트로 받으신 금액이 정확히 얼마입니까? 지윤의 입에서 나온 구체적인 날짜와 안건은 최 상사의 사고, 회로를 정지시키기에 충분했는데 그것은 그와 업체, 사장 단둘만이 알고 있는 1급 비밀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입을 떡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지윤은 마치 준비된 원고를 읽듯 다음 문장을 이어갔다. 그리고 부대 운영비에서 유류비 명목으로 빼돌려 차명 계좌로 이체한 자금 내역도 제가 다 확보하고 있는데 사모님 명의의 통장으로 들어간 것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지우는 품 안에서 꼬깃꼬깃한 메모지 한 장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는데 거기에는 최 상사가 은폐하려 했던 모든 비리 장부의 계좌 번호와 금액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 최 상사의 인생을 끝장낼 수 있는 사형 선고문이나 다름없었다. 이건 말도 안 돼. 네가 감히 내 뒤를 캤다는 거야. 너 정체가 뭐야? 헌병대 프락치냐? 최 상사는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고함을 질렀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패배감이 짙게 배어 있었고 다리는 힘이 풀려 주저앉기 직전이었다. 지유는 그를 내려다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는데 그것은 사냥감이 덫에 걸려 발버둥 치는 것을 지켜보는 포식자의 여유로운 미소였다. 저는 그저 평범한 급 양병입니다. 상사님, 다만 숫자에 좀 민감하고 기억력이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을 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더러운 냄새를 아주 잘 맡습니다. 그녀의 비유는 최 상사의 폐부를 찔렀고 그는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이 여자가 평범한 병사가 아님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그녀는 군대의 행정 시스템과 비리 구조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고 그 약점을 쥐고 흔드는 솜씨가 전문가 수준이었다. 이제 선택하십시오. 상사님, 명예롭게 옷을 벗고 자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일 아침 국방부 검찰단에 이 자료가 팩스로 전송되는 꼴을 보시겠습니까? 지훈의 제안은 잔인했지만 거부할 수 없는 외통수였고 최 상사는 막다른 골목에 몰린 쥐 신세가 되었다. 자수하면 징역은 살겠지만 최소한 가족들이 길거리에 나앉는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얄팍한 계산이 그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하지만 최 상사는 마지막 발악으로 서랍 속에 숨겨둔 권총에 손을 뻗으려 했는데 지유는 그 미세한 어깨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순식간에 책상 위로 몸을 숙여 최 상사의 손목을 낚아챘고 그 악력은 마치 강철, 수갑처럼 단단해서 뼈가 부러질 듯한 고통을 주었다. 허튼 짓 하지 마십시오. 제 손에 죽는 것보다는 감옥에 가는 편이 훨씬 더 안전할 겁니다. 지윤의 눈동자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는 진짜였고 최 상사는 본능적으로 그녀가 자신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간임을 깨달았다. 그는 비명을 지르지도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고 지유는 그제야 손을 놓아주었는데 최 상사의 손목에는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는 의자에 무너져 내리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고 그의 군인으로서의 인생은 지유는
흐트러진 군복을 매무새 있게 정리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행정반 문을 향해 걸어갔지만 문을 열기 전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등 뒤에 있는 최 상사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다. 내일 본부에서 감사팀이 내려올 겁니다. 준비 잘 하십시오. 그 말은 확인 사살이었고 복도로 나온 지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그녀는 자신이 정의를 구현했다는 성취감보다는 씁쓸함을 느꼈는데 그것은 결국 힘이 없는 자는 살아남을 수 없는 이 잔혹한 세상의 법칙을 재확인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보았고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피가 묻어 있는 것 같아 주먹을 꽉 쥐었다. 이제 이 부대에서 그녀를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그것은 동시에 그녀의 정체가 드러날 위험이 그만큼 커졌다는 것을 의미했다. 내일 들이닥칠 감사팀은 단순히 비리를 조사하러 오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등줄기를 스치고 지나갔다. 707 부대 시절의 감각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고 그녀는 다가올 폭풍에 대비해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했다. 이른 아침부터 부대 정문이 활짝 열리고 검은색 고급 세단과 헌병대 차량의 행렬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연병장으로 들이닥쳤는데 그것은 예고된 감찰이 아닌 전격적인 기습 방문이었다. 차량의 번호판에는 별 2개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고 그 위압적인 광경에 위병소 근무자들은 사색이 되어 경례를 붙였다. 최 상사가 예상했던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관 수준이 아니라 육군 본부급의 고위 장성이 직접 움직인 것이었고 이는 이 작은 보급 부대에서 일어난 일이 단순한 비리가 아님을 시사하고 있었다. 차문이 열리고 칠흑 같은 선글라스를 낀 백발의 장군이 내렸는데 그의 어깨에 달린 견장은 아침 햇살을 받아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류태석 소장, 과거 특수전 사령부에서 전설적인 지휘관으로 불렸던 인물로 타협을 모르는 강직한 성품 탓에 면도날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었다. 부대장과 간부들이 혼비백산하여 달려나와 도열했지만 류 소장은 그들의 경례를 받는 둥 마는 둥 차가운 시선으로 부대 전경을 훑어볼 뿐이었다. 최 상사는 이미 헌병들에게 연행되어 포승줄에 묶인 채 끌려 나오고 있었는데 류 소장의 얼굴을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류 소장은 쓰러진 최 상사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혀를 찾고 옆에 서 있던 수행원에게 철저하게 조사해서 뿌리까지 뽑아버리라고 짧게 지시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연병장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 만큼 서슬퍼런 위험이 서려 있었다. 한편 주방에 있던 지유는 창문 너머로 류 소장의 모습을 확인하고는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는데 그는 그녀가 707 부대 시절 가장 존경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워했던 직속 상관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겨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미 부대 전체가 봉쇄된 상태에서 도망칠 곳은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싱크대 깊숙한 곳으로 몸을 돌려 설거지에 집중하는 척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최대한 지우려 애썼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하게도 그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는데 류 소장은
행정반으로 향하지 않고 불쑥 병사들의 밥 상태부터 확인하겠다며 식당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수행원들과 부대 간부들이 당황하여 그를 말리려 했지만 그는 막무가내로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고 왁자지껄하던 주방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다. 조리복을 입은 병사들은 굳어버렸고 지우는 벽을 향해 돌아선 채 류 소장은 위생 상태와 식자재를 꼼꼼히 살피며 주방 안쪽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왔는데 그의 군화 소리가 가까워질수록 지윤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그는 싱크대 앞에서 등을 보이고 서 있는 한 병사에게서 묘한 위화감을 느꼈는데 그 병사의 등 근육은 긴장 상태에서 완벽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고 류 소장의 발걸음이 지윤의 등 뒤에서 딱 멈췄다. 거기 자네. 류 소장의 굵직한 목소리가 지윤의 귓가를 때렸고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몸을 돌려 그를 마주 보았다. 모자를 눌러 쓰고 마스크를 쓴 상태였지만 류 소장의 날카로운 눈매는 그녀의 눈동자를 정확하게 포착했다. 그 순간 류 소장의 무표정한 얼굴에 경악과 당혹감 그리고 반가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이게 누구신가? 내가 헛것을 보고 있는 건 아니겠지. 류 소장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한 발자국 다가서며 지윤의 마스크를 내리라고 손짓했다. 지윤은 체념한 듯 천천히 마스크를 내렸고 드러난 그녀의 얼굴은 3년 전보다 야위었지만 그 서늘한 눈빛만은 여전했다. 주변의 간부들과 민재를 포함한 병사들은 사령관이 일개 급 양병에게 보이는 반응을 이해하지 못해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신고합니다. 일병 이지윤. 급양 관리 업무 수행 중입니다. 지윤은 표준적인 어조로 관등 성명을 댔지만 류 소장은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이지윤 일병, 대한민국 육군 최정예 707 특임대의 전설. 코드네임 섀도우가 고작 고무장갑을 끼고 여기서 양파나 까고 있었다는 건가? 류 소장의 입에서 나온 707 특임대와 코드네임 섀도우라는 단어는 핵폭탄처럼 식당 안을 강타했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입이 떡 벌어졌다. 특히 지윤을 무시하고 괴롭혔던 간부들은 자신들이 건드린 존재가 단순한 병사가 아니라 국가급 전략 자산이었다는 사실에 공포로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민재 역시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지윤을 바라보았는데 그녀가 보여주었던 그 압도적인 기세의 정체가 드디어 밝혀진 것이었다. 과거의 일입니다. 사령관님, 저는 이제 평범한 병사일 뿐입니다. 지유는 애써 담담하게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 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류 소장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자네가 왜 떠났는지는 안다. 하지만 맹수는 발톱을 숨긴다고 해서 고양이가 될 수는 없는 법이지. 자네가 여기서 썩고 있는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작전에서 자네의 빈자리를 느꼈는지 아나. 그 대화는 지윤이 그동안 필사적으로 쓰고 있던 평범함이라는 가면을 산산조각 냈고 그녀의 정체는 만천하에 드러났다. 부대장은 사색이 되어 지윤에게 다가와 깍듯하게 경례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우왕좌왕했고 헌병들은 그녀를 경계 대상이 아닌 경외의 대상으로 바라보았다. 지우는 고개를 숙였고 류 소장은 자네 재능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야. 도망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란 걸. 류 소장이 식당을 나가자 지윤을 둘러싼 공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는데 그것은 더 이상 동료로서의 친근함이 아니라 범접할 수 없는 존재에 대한 거리감이었다. 병사들은 그녀에게 말을 걸 엄두조차 내지 못했고 민재마저도 뒷걸음질 치며 그녀를 낯설어 했다. 지우는 텅 빈 주방 한가운데 서서 류 소장이 남기고 간 말의 무게를 견디며 입술을 깨물었다. 자신의 정체가 드러난 이상 더 이상 이곳에서의 평온한 생활은 불가능해졌다는 것을 그녀는 직감했다. 박중사와 최 상사가 무너진 것은 통쾌한 일이었지만 그 대가로 그녀는 자신의 안식처를 잃어버린 셈이었다. 그녀는 물이 뚝뚝 떨어지는 고무장갑을 벗어 조리대 위에 올려놓았는데 그 동작은 마치 군복을 벗는 의식처럼 엄숙하고 쓸쓸해 보였다. 오후가 되자 부대 전체에 소문이 퍼져 병사들이 창문 너머로 전설의 특수부대원을 구경하러 몰려들었다. 그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은 지윤을 동물원의 구경거리가 된 맹수처럼 느끼게 만들었고 그녀는 견딜 수 없는 모멸감과 고독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선택을 해야만 했는데 다시 어둠 속으로 숨어들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일 것인지 결정해야 했다. 해질 무렵 지유는 아무도 없는 연병장 벤치에 앉아 붉게 물드는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누군가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인기척이 느껴졌다. 민재였다. 그는 쭈뼛거리며 지윤의 옆에 섰지만 저기 정말입니까? 사람을 죽이는 기술을 배우셨다는 게 민재의 질문은 순수했지만 잔인했고 지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돌려 그를 외면했다. 그녀의 침묵은 긍정이었고 민재의 눈동자에 서린 두려움을 확인한 순간 지윤의 가슴은 날카로운 칼에 베인 듯 아려왔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짧게 말했다. 미안하다. 널 속이려던 건 아니었어. 지우는 숙소로 돌아가 짐을 챙기기 시작했고 더블백에 물건을 하나씩 담을 때마다 이곳에서의 기억들도 함께 구겨 넣었다. 이제 떠날 시간이었다. 전출 명령서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도착했는데 그것은 류 소장의 배려이자 동시에 일종의 추방 명령과도 같았다. 부대는 최 상사와 박 중사가 사라진 이후 빠르게 정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지만 그 평화의 중심에 서 있던 지우는 더 이상 그곳의 구성원으로 섞여 들어갈 수 없었다. 동료들은 그녀를 영웅으로 대우하면서도 곁에 다가오기를 꺼려했고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조차 그녀의 주변 반경 1미터는 진공 상태처럼 비어 있었다. 지유는 내무반의 텅 빈 관물대 앞에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짐을 챙겨 넣고 있었는데 낡은 더블백 하나가 그녀 삶의 전부라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느껴졌다. 그녀가 입고 있던 헐렁한 조리복은 곱게 개어져 침대 위에 놓였고 대신 날이 선 전투복이 그녀의 몸을 감싸고 있었다.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은
더 이상 어리숙한 급양병 이지윤이 아니었고 눈빛에는 707 시절의 날카로움과 지난 몇 달간의 고뇌가 섞인 깊은 심연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주방으로 걸어가 자신이 매일 아침 전쟁을 치르듯 씨름했던 거대한 솥과 싱크대를 손으로 쓸어보았다. 비릿한 음식물 쓰레기 냄새와 습한 공기는 여전했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그 냄새가 화약 냄새보다 더 인간적이고 그리운 향기로 기억될 것 같았다. 이곳은 그녀가 도망쳐온 도피처였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녀는 가장 밑바닥에서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웠고 자신의 본성을 마주할 용기를 얻었다. 주방을 나서자 부대원들이 연병장에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는데 지윤이 나타나자 순식간에 홍해가 갈라지듯 길이 열렸다. 예전에 그 길이 경멸과 무시로 만들어진 길이었다면 지금 그녀 앞에 펼쳐진 길은 존경과 두려움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의 통로였다. 아무도 섣불리 작별 인사를 건네지 못했고 그저 떠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눈에 담으려는 듯 침묵 속에 서 있을 뿐이었다. 그때 인파를 헤치고 민재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나왔는데 그의 얼굴은 울음을 참느라 일그러져 있었고 손에는 구겨진 편지 봉투가 들려 있었다. 지윤 일병님. 아니, 선배님, 이거 받아주십시오.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내밀었다. 지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 편지를 받아 주머니에 넣었고 민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다. 살아남아라. 그리고 힘이 생기면 약한 사람을 짓밟지 말고 지켜줘라. 그것이 진짜 강한 군인이다. 지윤의 마지막 조언은 민재의 가슴에 깊이 박혔고 그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부동자세로 서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윤은 민재에게서 과거 자신이 구하지 못했던 그 소년의 그림자가 걷히는 것을 보았고 비로소 마음 한구석의 무거운 돌덩이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대기하고 있던 지프차에 오르기 전 지윤은 부대 전경을 마지막으로 한번 둘러보았는데 회색빛 콘크리트 건물들이 오늘따라 유난히 쓸쓸하게 보였다. 그녀가 이곳에 남긴 것은 정이었을까? 아니면 또 다른 종류의 공포였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중요한 것은 썩은 부위를 도려냈고 누군가는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하나뿐이었다. 지프차에 시동이 걸리고 바퀴가 흙바닥을 긁으며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자 민재가 다급하게 소리쳤다. 필승, 안녕히 가십시오. 선배님. 그의 선창에 맞춰 멍하니 서 있던 다른 병사들도 일제히 경례를 붙였고 수백 개의 손이 허공을 향해 올라갔다. 지윤은 차창 밖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는데 그것은 그녀가 이곳에 온 이후 처음으로 보여주는 꾸밈 없는 진짜 미소였다. 차는 위병소를 빠져나와 굽이진 산길을 달리기 시작했고 부대의 모습은 백미러 속에서 점차 작아져 하나의 점으로 사라졌다. 운전병은 힐끔힐끔 백미러로 전설적인 선배의 눈치를 살피며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지우는 창밖의 풍경에 시선을 고정한 채 침묵을 지켰다. 스쳐 지나가는 나무들과 이름 모를 들꽃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세상은 여전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화로웠다. 지우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는데 굳은 살이 박인 그 손은 여전히 투박했지만 이제는 피냄새 대신 비누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류 소장이 말했던 맹수의 본능을 부정하지 않기로 했으며 그림자 속에 숨는 대신 그 그림자를 짊어지고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괴물이 되지 않기 위해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전출지는 최전방의 격오지 감시 초소였는데 그곳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고립된 곳이었지만 지윤에게는 오히려 안성맞춤인 장소처럼 느껴졌다. 그곳에서 그녀는 다시 총을 잡겠지만 예전처럼 기계적인 사육을 위해서가 아니라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방아쇠를 당길 것이었다. 과거의 악몽은 여전히 밤마다 그녀를 찾아오겠지만 이제 그녀는 그 악몽에 잡아먹히지 않고 눈을 똑바로 뜨고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바람이 차창을 타고 들어와 그녀의 짧은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렸고 지우는 눈을 감고 그 차가운 감촉을 느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아 올랐지만 그녀는 그것을 눈물로 흘려보내는 대신 다가올 미래를 위한 연료로 삼켰다. 그녀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패배자가 아닌 선택한 길을 가는 개척자의 마음이었다. 차는 터널 속으로 진입했고 주인은 일시적인 어둠에 잠겼지만 저 멀리 출구에서 비치는 빛이 지윤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 빛은 그녀가 걸어가야 할 길고 외로운 여정을 예고하는 듯 했지만 맹수는 그림자 속에서 가장 강하고 그녀는 이제 자신의 그림자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어둠이 걷히고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는 도로 위로 지프차는 힘차게 달려나갔고 이지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녀가 머물다 간 자리에는 작은 파문이 일었지만 그 파문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거대한 물결이 되어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다. 그림자는 빛이 있기에 존재하며